서울 변두리 햇볕이 겨우 한 뼘 들어오는 낡은 빌라 2층. 박순자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손때 묻은 구형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미국에 사는 아들이 보내준 손주 녀석의 돌잔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훌쩍 커버렸네. 그녀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해 보려 했었지만 사진은 흐릿하게 깨질 뿐이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옷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아들 하나를 키워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온 대가는 이 작은 화면 속에 갇힌 만져볼 수도 없는 손주의 웃음뿐이었다. 영상통화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어니 없겠다. 그 소박한 꿈이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을 동네 복지관으로 이끌었다. 복지관 2층의 컴퓨터 교실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로 후끈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와이파이는 데이터 공짜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껏 드세요. 칠판 앞에 선 젊은 강사 최민주는 어려운 스마트폰 용어를 구수한 비유로 풀어내며 어르신들의 아이돌로 군림하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 나긋나긋한 목소리까지. 그는 복잡한 기계 앞에서 작아지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다. 특히 유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순자에게 그는 구원자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그는 기꺼이 남아순자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앱 설치부터 메시지 보내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선생님, 나는 아무래도 틀렸나 봐. 손가락이 내 말을 안 들어. 순자가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자 민주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세상에 틀린 건 없어요. 조금 느릴 뿐이죠. 그는 순자의 낡은 폰 배경화면을 뾰로통한 표정의 손주 사진으로 바꿔주었다. 이렇게 손주 얼굴을 매일 보시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불끈 솟으실 거예요. 그는 친손주보다 더 살갑게 굴며 순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마침내 며칠 뒤 민준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아들과 영상통화가 연결된 순간 순자는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 라는 목소리에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화면 속에서 방긋 웃는 손주, 그런 어머니를 보며 멋쩍게 웃는 아들. 그토록 그리던 풍경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순자는 감격에 겨워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정말 고맙네. 꼭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날 챙겨주는 것 같아. 그 말에 민준의 눈가가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순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에게 민준은 외로운 황혼의 신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가장 든든한 아들이었다. 손주와의 영상통화는 순자의 잿빛 일상의 유일한 색깔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가르쳐준 대로 서툰 솜씨로 손주에게 보낼 이모티콘을 고르고 사진에 예쁜 스티커를 붙이며 소녀처럼 웃었다. 민준은 그런 순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옷차림이나 사는 형편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단짝 친구 영희는 그런 민준이 영 못마땅했다. 순자야, 넌 사람이 너무 좋아 탈이야. 저 총각 쓸데없이 너한테만 너무 친절한 거 이상하지 않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하지만 순자는 복 많은 늙은이 질투는 자네야말로 꼬아서 보지 좀 말게. 라며 영희의 충고를 가볍게 흘려들을 뿐이었다. 민준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이미 종교처럼 굳건해져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이 모두 끝난 교실에 민준이 순자를 조용히 불러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과 비밀스러움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처럼 마음 따뜻하고 좋은 분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밀 정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실래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자신이 아는 IT 전문가들과 함께 어르신들만을 위해 개발했다는 AI 실버 투자 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즘 세상에 연금 몇 푼으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기 힘드시잖아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아주 특별한 앱인데 여기에 쌈짓돈을 넣어두시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안전한 주식에만 투자해서 매달 시장 이자보다 훨씬 높은 용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민주는 순자의 낡은 스마트폰에 직접 복두껍이라는 이름의 앱을 설치해 주었다. 앱을 열자 빨간색과 금색으로 디자인된 화면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제 돈 10만 원을 미리 넣어드렸어요. 한번 시험 삼아 보세요. 라며 순자를 안심시켰다. 영희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지만 순자는 눈앞에 민준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복두꺼비 앱을 열자 10만 원이었던 투자금이 12만 3천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앱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23%라는 빨간 숫자를 본 순간 순자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심장이 탐욕과 희망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보셨죠, 어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돈을 넣으면 매달 미국에 있는 손주에게 장난감 사줄 용돈을 보내고도 남는 그런 멋진 할머니가 되실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밤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복두꺼비 앱에 빨간 숫자가 아른거렸고 귀에는 멋진 할머니가 되실 수 있어요. 라는 민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50년간 굳건했던 땀 흘리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신념과 나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치열하게 싸웠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다. 평생 시장에서 악착같이 모은 가게 보증금과 남편의 퇴직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통장을 품에 안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영감,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일까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순자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수십 번도 더 마음을 바꿨다. 돌아갈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걸어볼까. 마침내 그녀의 번호가 불리고 창구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이미 반쯤 너지 나간 상태였다. 어르신, 송금하시려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혹시 자녀분이나 경찰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송금하시는 건 아닌가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젊은 은행 직원의 걱정 어린 질문에 순자는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천사 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를 유일하게 아들처럼 챙겨준 아이인데.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제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순자는 송금 신청서에 또박또박 민준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예금주 준 미래자산테크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창구의 작은 기계에서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녀 인생의 전부가 담긴 숫자들이 화면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은행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이제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스마트한 AI에게 자신의 노후를 맡긴 현명한 투자자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벌써부터 손주에게 사줄 커다란 로봇을 상상했다. 그때 그녀의 폰에서 띵동하고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복두꺼비 앱에서 온 메시지였다. 박순자 VIP 고객님, 소중한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 복두꺼비가 함께합니다. 순자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뒤로 얼마나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를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박순자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복두꺼비 앱을 켜고 밤사이에 얼마나 돈이 불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그녀의 전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몇십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이 넘게 불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 좌판에서 먼지 뒤집었으며 옷을 팔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AI에게 자산을 맡긴 현명하고 유능한 투자자였다. 그녀는 난생 처음 백화점에 가서 친구 영희에게 고운 스카프를 선물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값비싼 영양 크림을 샀다. 손주에게 보낼 최고급 장난감 카탈로그를 뒤적이는 것은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내 도움 없이도 아주 잘 살고 있다. 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녀는 돈이 주는 달콤한 해방감에 취해 영희의 그 돈 한 번 빼보기나 했어. 들어가는 건 쉬어도 나오는 건 어려운 법이야. 라는 뼈있는 충고를 웃어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문득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정말로 이 돈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인지. 그녀는 앱에서 출금 버튼을 누르고 수익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성공이라는 메시지 대신 오류 현재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떴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쳤다. 그래,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점검하는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출금은 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결국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민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키는 능숙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고 어머니, 역시 꼼꼼하시네요. 지금 저희가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느라 일시적으로 입출금을 막아둔 거예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만 특별히 추가 입금을 하시는 VIP 고객님들께는 5% 추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순자의 불안감을 역으로 이용해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논리적인 설명에 순자는 또다시 자신의 의심을 자책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까지 내 돈을 지켜주려고 애쓰는데. 그녀는 추가 입금은 정중히 사양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스템 점검이 끝나고 두둑해질 자신의 통장을 상상하며 다시 행복한 기다림에 빠져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이 약속했던 시스템 점검 기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야 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복두꺼비 앱을 켰다. 그러나 이제는 서버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조차 뜨지 않았다. 화면에는 오직 오류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이 깜빡일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민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가운 기계음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안내가 흘러나왔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복지관으로 달려갔다. 땀으로 흠벅 젖은 채 2층 컴퓨터 교실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처음 보는 낯선 강사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치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사회복지사는 그녀의 다급한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며 컴퓨터를 뒤져보았다. 최민준 선생님이요. 아, 그분은 2달 과정으로 오셨던 단기 자원봉사자셨어요. 지난주에 활동기간이 끝나서 그만두셨는데요. 저희 쪽에는 비상연락처 외에 따로 남겨두신 정보가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천사 같던 미소도 아들 같던 다정함도 모두 자신의 전 재산을 앗아가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은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날아왔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제정신이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얼굴 한 번 본 젊은 놈한테 평생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치세요. 아버지 배울 낯이 없으세요? 아들의 날 선 비난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사기를 당한 슬픔보다 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과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더 크게 그녀를 짓눌렀다.
아들은 경찰서에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며 며칠간 집을 들락거렸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미국 일 때문에 더는 못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뒀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떠나버렸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그리고 텅 비어버린 마음. 순자는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누워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만을 되새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순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친구 영희였다. 영희는 죽이라도 끓여 먹이겠다며 억지로 그녀의 집을 뒤지다 소파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그의 수첩이었다. 순자는 그 수첩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렸지만 영희는 이놈이 남긴 유일한 단서야. 뭐라도 있을지 몰라. 라며 억지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첩을 펼친 순자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작성된 범죄의 기록이었다. 김점래, 75세, 자식들과 사이 나쁨, 외로움이 심함, 부동산 자산 약 3억, 이만복 81세, 과시욕이 강함,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함, 현금 자산 약 1.5억. 수첩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의 이름과 나이, 재산 규모,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약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박순자 70세 남편과 사별, 아들 미국 거주, 손주에 대한 애정이 극진함, 사람을 쉽게 믿고 정의 약함, 목표 금액 전 재산. 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순자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그저 우연히 걸려든 피해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완벽한 사냥감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스카치 테이프로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4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어떤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 옆의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선한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최민준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밑 세월의 흔적으로 글씨가 거의 발에 있었지만 원한이 서린 듯한 필체로 눌러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악마, 박상철. 순자의 남편 이름. 내 놈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마누라의 손으로 직접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남편과의 사업 문제로 갈라선 후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만 알고 있던 아버지의 옛 동업자. 그의 아들이었다. 그의 친절, 그의 눈물, 그의 모든 것은 순자의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계획된 처절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서늘한 분노와 함께 수십 년간 잊고 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 그날의 진실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수첩을 손에 쥔 채 박순자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평생을 성실하고 다정했던 남편 박상철. 그가 정말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50년 세월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친구의 가족들을 위해 남몰래 쌀가마니를 보내주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여린 사람이었다. 최민준의 피 맺힌 복수와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의 모습, 그 거대한 간극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그녀를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밀어넣은 것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온 한 통의 메시지였다. 어머니, 변호사 말로는 돈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남은 집이라도 처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저도 여기서 힘듭니다. 그 차가운 문장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오직 남은 재산에 대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라는 것을.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뜨거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돈, 내 인생, 그리고 내 남편의 이름까지. 내가 되찾아야 한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창고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낡은 괴짝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곰팡내와 함께 남편의 흔적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서류 뭉치,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한 귀퉁이가 불에 타다 만 낡은 일기장.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남편의 고통과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최민준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것은 남편이 아니었다. 당시 두 사람에게 접근했던 또 다른 동업자, 백 사장이라는 인물의 교묘한 이간질과 사기 때문이었다. 남편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랐으며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백 사장에 대한 분노를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잘못되거든 순자 당신만은 반드시 그 악마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친구의 아들 민준이 그 아이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것 같아 두렵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순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진실을 손에 쥔 순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이 가르쳐준 무기, 바로 스마트폰으로 반격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력자는 단짝 친구 영희였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영희는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며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놈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해. 내가 아는 건 없지만 우리 아들 녀석이 컴퓨터는 좀 하니까 뭐든 시켜만 줘. 순자의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그녀는 민준의 수첩에 적힌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사기 전화인 줄 알고 경계하던 할머니들도 순자가 민준만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설득하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평생 모은 삼짓돈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채 화병으로 알아누워 있던 그들은 순자의 제안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렇게 복수자 할머니 연대가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다음 단계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순자는 영희 아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었다. 프로필 사진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상 좋고 부유해 보이는 가짜 할머니 사진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김복희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가르쳐준 그대로 여러 실버 커뮤니티에 가입해 외로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을 이번에 처분했는데 자식들한테 다 뺏길까봐 겁나네요. 이 큰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믿고 맡길 만한 똑똑한 청년 어디 없을까요?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순자는 그중 친절한 민쌤이라는 아이디로 비밀 쪽지를 보내온 남자를 발견했다. 소름 끼치도록 최민준과 똑같은 말투와 접근 방식. 그는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 순자는 김복희가 되어 그와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완벽하게 연기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부자 할머니 행세를 하며 그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마침내 그가 복두꺼비 앱과 똑같은 디자인의 황금송아지라는 사기 앱 설치를 권유했을 때 순자는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내가 기계는 영 젬병이라서 우리 집으로 한번 와서 직접 깔아주면 안 될까? 수고비는 두둑하게 챙겨주겠네. 마침 내일 현금으로 찾아둔 돈이 집에 좀 있는데. 탐욕에 눈이 먼 친절한 민쌤은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그는 다음날 오후 2시 순자가 알려준 가짜 주소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자는 약속 장소를 복지관 컴퓨터 교실로 정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약속 당일 복지관 컴퓨터 교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순자와 영희 그리고 할머니 연대 회원 대여섯 명이 교실 뒤편 창고에 숨죽인 채 숨어 있었다. 영희 아들은 노트북으로 경찰에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교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 최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새로운 사냥감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교실 중앙에 홀로 앉아 있는 박순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렸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아니 김철수 씨 아들. 내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왔단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름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어떻게? 순자는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낡고 누렇게 변색된 남편의 일기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건 우리 영감이 아니었어. 여기 이 일기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단다. 내 아버지와 우리 영감 둘 다를 파멸시킨 진짜 악마는 백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어. 너는 평생을 잘못된 원한에 사로잡혀 또 다른 피해자인 나에게 칼을 겨눈 게다. 그녀는 40년 전의 진실을 남편이 평생 짊어지고 갔던 죄책감과 고통을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한 맺힌 피해자의 절규가 아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진실을 가르치려는 마지막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충격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과 신념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넣어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때 창고 문이 열리고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민준을 둘러싸고 각자 자신이 어떻게 삶을 유린당했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놈아, 내 놈 때문에 내 아들 내외는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나는 약값도 없어서 매일 밤죽을 생각만 했다.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는 민준의 혼을 완전히 빼놓았다. 바로 그 순간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준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자를 응시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순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왜 이제야 알려주었냐는 원망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 같기도 했다. 순자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교실, 그녀는 민준이 늘 서 있던 칠판 앞에 섰다. 그녀는 이겼지만 마음속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돈도 아들의 존경도 평온했던 일상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되찾았고 한 인간의 잘못된 복수를 멈추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치른 마지막 수업의 대가였다. 최민준의 검거 소식은 신종실버금융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TV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다. 박순자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순자의 태도는 다른 피해자들과 사뭇 달랐다. 그녀는 민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수십 년간 얽혀온 비극의 역사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진술은 단순한 피해 조서를 넘어 한 인간이 어떻게 잘못된 복수심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슬픈 기록에 가까웠다. 그녀의 모습에 베테랑 형사조차 숭연해질 정도였다. 뉴스를 보고 부랴부랴 다시 한국으로 날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돈은 찾을 수 있대요. 그놈 재산 몰수에서 피해 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는 경찰서 복도에서부터 어머니를 닥달했다. 변호사를 만나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어머니, 변호사 말이 그놈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대요. 전부 현금으로 빼돌려서 대포 통장으로 숨긴 것 같다고요.
돈 찾을 확률 거의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기당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날아간 돈에 대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순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이 집 처분해서 합치든지 하세요. 저도 미국에서 힘듭니다. 어머니까지 계속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 순간 평생을 아들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온 순자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막아세웠다. 영훈아. 내가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너는 내 어미가 평생을 바친 돈보다 그 돈이 날아간 것만 아쉬워하는구나.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통장 하나를 아들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따로 모아두었던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남은 마지막 비상금이었다. 이거 내게 주는 내 마지막 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내 미국 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다. 내 어머니 박순자가 아니라 그냥 박순자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낯선 모습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통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모자 관계라는 이름의 질긴 끈이 그날 밤 소리 없이 끊어지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순자는 집을 정리하며 남편이 남긴 괴짝을 다시 열었다. 일기장 외에 다른 것은 없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괴짝의 가장 깊숙한 바닥 낡은 합판 밑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내 친구 철수에게라고 적힌 봉투.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최민준의 아버지에게 썼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에는 일기장에도 다 담지 못했던 절절한 회한과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철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곧 너를 따라갈 것 같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 백 사장을 내 손으로 처단하지 못하고 가는 게 한이다. 그놈은 우리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내 명의로 된 어음까지 위조해서 회사를 통째로 삼켰지. 나는 내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놈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말았다. 나는 비겁자다. 부디 하늘에서는 모든 오해를 풀고 예전처럼 함께 웃으며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아들 민준이가 나를 찾아오거든 부디 이 편지를 전해주렴. 그 아이만은 더 이상 복수라는 지옥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니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남편은 친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지옥처럼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백 사장이라는 진짜 악마가 있었다. 바로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어머님,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거액의 돈이 주기적으로 한 건설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는데 그 회사 대표가 바로 백승호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이름이신지요? 백 사장. 순자는 숨을 멈췄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최민준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백 사장에게 상납하고 있었으며 그의 범행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백 사장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청 작업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최민준 역시 진짜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셈이다. 이 모든 진실 앞에 순자는 깊은 혼란과 함께 기묘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 잘못된 복수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기로. 며칠 뒤 순자는 차가운 철창을 사이에 두고 구치소 접견실에서 최민준과 마주 앉았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그의 눈은 더 이상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길 잃은 어린아이의 얼굴이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유리창 너머로 그에게 보여주었다. 한자 한자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민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복수의다오가 아니라 용서의다오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신의 인생을 바친 복수가 실은 진짜 원수의 배를 불리는 어리석은 광대짓에 불과했다는 진실. 그 모든 것이 그의 무너진 신념을 산산조각 냈다. 마침내 그는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순자는 그에게 값싼 용서를 건네는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내 아버지와 내 남편의 억울한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녀의 말에 민주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백 사장의 비자금 내역과 범죄 정황을 검찰에 모두 자백했다. 결국 백승호 회장은 탈세 및 사기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박순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낡은 빌라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가 잃어버린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을 복지관 컴퓨터 교실의 강단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할머니 연대의 친구들이 이제 학생이 되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복잡한 기능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며 첫 수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과한 친절과 내 마음속의 작은 탐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법부터 배울 겁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맑고 단단한 미소가 햇살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 그녀의 두 번째 인생, 그 첫 번째 페이지였다.